2023년에는 132.9%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 항공편으로 국내 밀반입 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의 남쪽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더 북상해 충청 북부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이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역은 30에서 80, 전북과 경북, 제주도는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선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KBS에서도 그 인사청문회를 거의 TV, 라디오 생중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열리냐 마냐 하다가 결국에는 오전까지도 열릴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됐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열겠다고 하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당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뭐 야당만의 별도의 야당 청문회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께서도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지금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거나 지금 뭐 오전 상황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청문회에서 증인을 일단 가족들은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일단 철회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5일의 말미가 필요합니다. 5일 전에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럼 6일 날 정도에 이렇게 청문회를 하자라고 이제 여당한테 제안을 했고 여당에서 이를 뭐 이인영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를 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야당에서는 그러면 청문회 증인이 안 나오는 청문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직접 3시에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이 법대로 되면 법만 있으면 되지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면 어떤 면에서 보면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2일까지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10일간의 기간을 둬서 대통령이 이제 송부 요청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가 타협을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상황이 뭐 정상적인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이걸 굳이 반대하리라는 저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뭐 지금 야당이 제안한 것 같이 일단 뭐 가족들 증인 출석을 이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굳이 임명을 하면 그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정당성의 문제, 합법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저는 뭐 그걸 원치는 않을 걸로 봅니다. 본인도 청문회 나가서 그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결정권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상황은 내일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외국 나가 계십니다만은 그런 이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푼다면 네. 저는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지금 청문회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타협의 정치 시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일정을 바꿔서라도 청문회를 꼭 열어야 된다. 그렇죠. 아, 이현정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강선우 평론가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청문회 없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죠. 그리고 예. 국정 운영의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청문회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어렵게 1, 3일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뭐 90몇 명, 20몇 명 증인들 들고 나오고 또 가족들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지금 이 상황으로 온 건데 네.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가족들 증인으로 부르는 거 우리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전 좀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가족을 청문회에 부르지 않겠다는 게 정말로 청문회를 열고 싶은 그런 진정성이 있는지도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무슨 뜻이죠? 지난 주말에 그 장애 집회였죠. 거기서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청문회 스타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뭐 장애로 나갔는데 그 장애 집회에서 광주일고 발언을 했어요. 예, 예. 광주일고 발언 이후로 여론이 급격히 좀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야당으로서 지금 균형과 뭐 견제나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냐? 그리고 철진한 지금 지역주의 발언할 때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점 등을 돌리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자마자 그럼 가족도 다 빼겠다 청문회 하자 지금 이런 카드를 내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시기상도 늦었고 그리고 진정성도 굉장히 의심이 된다. 그리고 야당은 청문회 할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지금 뭐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청문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대신해서 국민청문회 격으로 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했다고 하고 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밝혔어요. 청문회 준비단에서 짧게 문자로도 내고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이렇다. 나의 입장은 이렇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께 한 번은 들려드리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청문회를 대신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소명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자. 그게 지금 이제 오후 3시에 예정이 돼 있는 것이죠. 청문회를 대신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일 수도 있다. 네. 이런다 그러면은 이현정 의원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기자회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매일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마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국민청문회. 네. 사실 저는 이런 용어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언제 국민청문회라는 말을 쓰도록 허락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명칭도 붙인다는 것도 저는 우습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청문회를 다 하겠습니까? 결국 기자들 앞에서 그냥 질문 응답하는 그 수준인데 그거를 네네. 국민청문회라는 포장을 해서 결국 이제 그 합법성 자체를 이제 받으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네. 결국 청문회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법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이외에는 저는 청문회란 말을 붙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현 상황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자가 오늘 하는 것은 그냥 기자회견이다 네. 라는 것이고 굳이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그걸 본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뭔가 이제 국민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과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조국 후보자가 합법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기된 의혹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뭐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해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또 조간 신문에들 보면
진짜 여러 가지 추가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에 결국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을 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죠.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스펙 저거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서로 본인은 조국 후보자 딸을 이제 인턴 시켜주고 장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지금 서울대 법대에 이제 인턴을 시켜서 외국 유명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던 이제 그런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뭐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게 그 동아리 모임 10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이게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보면 결국은 특혜성 인턴이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것들 지금 뭐 좀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도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뭐 일단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뭐 그거는 본인이 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를 청문회란 형식, 뭐 국민청문회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저 어떤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자회견에 하는 거야 뭐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기자회견 외에도 또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해야 본인도 뭐 당당하겠죠. 강성대 평론가께서는요. 그 조국 후보자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이런 의혹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변을 한 이유는 네. 청문회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장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위증 관련해서든지 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장에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뭔가 국민의 대표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견제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한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보낼 것인가. 그러니 나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 지금까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뭐 스펙 품앗이라고 이제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스펙 품앗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카르텔, 수많은 카르텔 중에 하나인 교수 카르텔을 저는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부딪히는 면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있었느냐, 합법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관련 여러 가지 의혹, 딸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한 사모펀드 아니면 웅동학원 등등에서도 물론 가족들이 의혹이 있는 거 맞죠. 근데 조국 후보자가 저는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으로 좀 소명을 하고 해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의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의혹들 속에서 본인의 어떤 관여나 책임 정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그리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가 어디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밝혀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뭐 여기서 뭐 다시 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동남아 3개국 지금 순방 중입니다. 청와대는 앞서서 그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가 뭐 열리지 않거나 만약에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는 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아마 그 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강기정 원내 이 정무수석도 그런 이야기 했듯이 일단은 이제 3일부터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일단 날짜를 정해서 며칠까지 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안 오면 이제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항상 외국에 나가 계실 때 이 전자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임명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지 뭐 등등 이 중요한 안건들은 주로 전자결제 방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새로운 또 차원의 문제로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조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제 청문회 전국이었다면 예.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자,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또 피의자로서 조국 장관의 어떤 문제 이게 이제 또 그럼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네. 이게 문제가 또 한 단계 더 이제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검찰이 뭐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검찰청법에 따르면 이 실제로 이제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지휘할 수 없지만. 네. 그러나 지금 사건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대검 반부부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금
부인과 지금 뭐 동생 그다음에 뭐 처남 등등 다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 후보자 그 장관 만약에 된다면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근데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 논의는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피의자로서 장관을 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을 더 증폭시키기 이전에 오히려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사실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도 할 말이 있고 네. 또 조 후보자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야당도 만약에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해명이 된다고 하면 예. 야당으로서도 그동안 그럼 당신들 정치공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비춰봐서 지금 굳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청문회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보면 저는 좀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상황에 대한 전망 강선우 평론가께서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물론 그 법과 절차에 따르면 지금 순방 중에도 그 전자결제로 결제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예전에는 물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은 안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자체는 열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대통령께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하신다면 이번 청문회가 아예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또한 그 기자회견 전이니까요. 어떤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전이니까 국민 여론도 사실 지금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외국에서 전자결제를 한다 저는 좀 부담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순방을 떠나면서 대입제도 전반에 있어서 재검토를 주문을 했죠. 예, 이번 예. 조국 후보자 딸 논란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문제인데 지금 제도 이야기를 왜 하냐? 저는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조국 후보자에 관해서 이제 특히나 딸 논란 관해서 이제 뭔가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어떤 뭐 허탈감이나 분노 이런 것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검 가지고도 이렇게 뭔가 지지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싸우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 뭐 어떤 집회를 한다거나 의사 표현을 한다거나 뭐 실검 포털에서 서로 맞대응을 한다거나 이게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이 논란이 불거져서 함께 끌려 나온 이 사회적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의 이면에는 충분히 개혁의 동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에너지를 우리 개혁의 동력으로 쓰자. 그리고 특히나 교육개혁으로 가자.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간다는 게 교육개혁에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개혁이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은 또다시 복지국가랑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동력으로 쓰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람 문제 아니다. 이거는 제도 문제니까 우리 제도만 손보면 된다. 일각의 비판처럼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584님, 한국당에서 가족 증인 안 부르겠다고 양보했으면 민주당에서 이 안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 안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4337님, 한국당이 정말 청문회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시간 끌고 장외 집회만 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이후까지 조국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닐까요? 5200님, 조국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0692님, 한국당은 이런 국면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지역주의 발언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찬반 의견들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들 또 여러 가지 그 한국당의 이런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울경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부울경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역주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좀 상당히 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관련해서는 전 사과를 하시든 입장을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부산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 도중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집회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은 부산 시민들은 뭔가 지역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부산 시민들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원내 그 장외 집회를 결정했을 때는 조국 이슈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분이 뭐야? 또다시 또 나가서 뭐 하자는 거야 했는데 이제 조국 이슈가 생긴 것이죠. 그럼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 그 정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좀 가다듬고 정말로 조국 이슈에만 집중을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어진 의혹들을 정말 사실관계 규명만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거든요. 야당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야당으로서의 어떤 뭐 견제나 감시의 역할을 하는구나. 근데 지금 나가서 막상 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전혀 뭔가 규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뜬금없이 갑자기 지역주의 발언해가지고 여론이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지난주까지는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 이슈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까지는 좀 빠졌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연결되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나? 그럼 본인들이 그 사이에 다리를 못 짚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이게 사실 지역 감정 문제가 우리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죠.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에 이제 옛날 뭐 그 부산 간 자리에서 이 부산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호남 민심이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뭐 후보 사퇴 문제까지도 그때 할 정도로 결국 이제 그거를 무마를 굉장히 이제 호남에서 어떤 반문재인 여론이 일어서 결국 나중에는 사실 국민의당이 선전한 이유도 사실 그런데 이제 기초를 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역 그 문제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어떤 금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사가 편중돼 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한 인사의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걸 아마 문재인 정부도 잘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사례를 들 때 좀 정확한 팩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이 좀 수긍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일고 뭐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현재 어떤 그 광주일고 나온 내각 분들 중에서는 이낙연 총리밖에 안 계세요. 다들, 이낙연 총리 외에는 없어요 지금은요? 다들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요? 김상곤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자리에 떠나시고 현재 단계에서는 이낙연 총리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나경원 대표가 팩트 체크를 정확히 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정확히 지금 본인이 연설할 때는 그런 사례들 좀 들어서 자, 이런데 전체 중에서 뭐 10명 중에 6명이 지금 광주일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사실관계에 접근해서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그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상당히 뭐 야당 이슈가 지금 좋은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어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도 박수를 쳐준 것이 예전같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선동하면 결국 국민들 이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박수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경원 대표가 본인이 확실히 해명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는가 싶어요. 네. 3803님, 조국 사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진영 간의 사생결단 문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속엔 국민은 없고요. 어느 진영의 승리도 없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죠, 이제.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100일간의 대장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9월 말부터는 국정감사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이 국회가 마지막을 어떻게 유족의 미를 거둘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국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권력이 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설 때부터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도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2017년 9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에 대한 낙마율, 그러니까 어떤 장관을 임명했을 때 낙마율이 15.2%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는 12.5%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8.9%, 박근혜 정부는 9.2%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5.2%가 됐죠. 자, 그건 그만큼 뭐냐면 어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권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문제는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와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고 국회를 하나의 뭐 요식행위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 갈등 자체가 결국 증폭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저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생기면 직접 국민들 앞에 가 설명도 하고 야당하고 대통령 야당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바로 야당 당사 찾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대표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왜 그걸 지금은 못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사실은 야당 대표들 저렇게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나요? 뭐 야당 뭐 비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국회와의 소통 권한들 네. 과연 이것들을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결국 정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좀 국회와의 어떤 소통에 좀 이 정말 획기적인 생각 변화를 좀 해야 된다. 국회가 단지 거추장스러운 발목 잡는 정쟁만 일삼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점들을 좀 저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고 강선우 시사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20대 국회가 가장 일 안 하는 뭐 국회였다 그런 지금 오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일 좀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이제 국감해야 되죠. 그래서 결산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예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생 법안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국회는 야당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국감에서도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청문회에서도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스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날카로운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날카로운 검증 그리고 증거를 들이대고 그리고 여당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시지 마시고 이제 국회에서 정말 빛나시기를 야당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함께 시사구말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 짧게 넘어가서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견으로 많이 키우는 개 중에 핏불테리어라는 개가 있다고 해요. 이 개가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리가 찢어져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경찰은 이 핏불테리어가 스스로 목줄을 끊어서 이제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당한 꼴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애견 애묘 인구가 한 1,000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요즘 뭐 진짜 거의 안 키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런 애견 문화 이런 게 이제 하나 일반화가 되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스스로의 이제 에티켓이죠. 예를 들어서 나갈 때 목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맹견 같은 경우 핏불테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맹견 중에 하나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맹견이기 때문에 특히 목줄 같은 것도 이제 해야 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피해자 집에 아드님 분이 진돗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네. 이 핏불테리어 이제 있는 옆집에 있는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주인 몰래 이게 이 목줄이 풀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진돗개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돗개가 이제 멈추다가 뒤로 가니까 그 진돗개가 있는 집으로까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계시던 이제 70대 분을 물고 그럼 결국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야구방망이로 이제 어떻게든 해서 이제 쫓아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옆집에 어떻게 풀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인 분은 이제 119 연락을 해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지금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요즘 특히 보면
주인 없는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이제 키우다가 버린다든지 이런 개들이 지금 산 같은 데 많고, 저도 이제 집 주위에 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산에 올라갈 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이게 야생견들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인이 있는 개도 그렇지만 야생개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물면요 굉장히 그 전염병이나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근데 무섭죠. 그냥 보기만 해도. 더군다나 맹견들 같은 네. 경우는 이거 정말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줄 길게 해서 큰 줄에서 가지고 다니시는데, 물론 본인의 어떤 취향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티피컬한 하나의 문화 지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견 인구가 확 늘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은데,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문화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견주에 관한 어떤 처벌을 조금 더 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처벌이 엄해지면 당연히 조금 더 조심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선후적인 처벌만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좀 함께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런 뭐 교육 같은 거를 어디를 통해서든, 뭐 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구청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애견 그 동물병원 등을 통해서 그렇게 견주에 대한 교육 또한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 그냥 뭐 끊없이 지나다니는 그런 개들 보면은 저도 상당히 무섭거든요. 애견인이긴 하지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디 산책을 가다가 야생개가 막 다니고 있는데 저게 날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당장에 어떻게 그냥 그렇죠.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야생견들 같은 경우 이제 체포 뭐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많이 하긴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도 이 아파트 살면서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조그마한 개라도 이제 그냥 그 끈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유 왜 끈을 안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 뭐 그동안 사고 난 게 보면 평소에는 얘가 그 가만히 있다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어떤 공격적인 자기 주인을 공격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이 조그마한 개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자기 개는 괜찮다라는 이제 의식.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저 견주분들이 정말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개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저하게 나갈 때 목줄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맹견 같은 경우는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맹견이라도 관리가 돼도 좀 왠지 무섭고 좀 겁이 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이 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한번